안녕하세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에 대해서 이 맞서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현장에 이렇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던 게, 저도 지금 고양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평등 정책이 얼마나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지, 또 이 성경을 불법화하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지금 제가 자리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 때 10개의 버스가 대절되어서 또 그 현장에 이 성도들이 갔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저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그 스피커 요원, 이렇게 봉사하는 요원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같이 회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류 언론을 보면은 이제 그 박한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 말이 없는, 대부분 별 말이 없고, 교통체증 얘기하는 몇 개 주류 언론이 있고, 또 한겨레에서는 이 예배를 가장한 혐오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 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그 메커니즘이나 그 작동 원리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좀 쉽게 이제 그 개념부터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지만,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용서가 너무나 많고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예. 자,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이 아름다운 용어들을 왜 반대할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포괄적 성교육 같은 것들은 우리 아이들을 공략해서 이 사회체제를 해체하고,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불법화하는 그러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도 많죠.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근데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의 실체를 보면은 먼저 우리 아이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실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발을 들여놓고 그 아이들의 삶이 파괴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죠?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인권교육이나 포괄적 성교육이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인권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혐오하는 존재, 또 성경책을 혐오하는 책으로 잠재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교회를 단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인권교육이라는 메커니즘은 다음 세대 전체를
복음과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복음을 이 제도적으로 사실상 불법화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법 공부할 때 상상을 못했거든요. 생각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밤에 어떤 검열구역, 축구장만한 검열구역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만 하더라도 형사처벌되는 제도들이 서구 유럽에서는 많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해서 이 사회적 성별로 이걸 대체하는 건데 좀 어렵죠. 뒤에 설명할 건데, 생물학적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구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혐오 개념이 되고 이것을 지지하면 이게 반인권적인 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체제가 해체가 돼요. 지금 말한 것들을 들어보면 이게 나랑 상관이 있고 기독교인들이랑 상관은 있겠네. 그래서 참 믿기는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근거 없다, 증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생업을 중단하면서 이런 것들 한 문장 한 문장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 세상적으로 납득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가 5,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3년의 집필 기간을 위해서 또 40년간 저를 광야 생활로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그냥 법을 전공했던 게 아니라 이제 한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법학봤으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입법정책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직접 보고되기도 하고, 또 20대, 21대 법안을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PPT 공청회에서 그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13조 원 들어가는 그 국가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입법 개선과 관련된 국회 책임 연구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 차별금지법 이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또 지금 오늘 믿기 힘든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냥 쉽게 던지는 말이 아니다, 하나하나 오랜 생활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제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는 게 기사겠죠. 뉴스 기사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기사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24년 11월 2일 날 기사입니다.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자, 여러분들 트랜스젠더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전환. 그러니까 보통 성전환 생각하면은 저 같은 남자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 여자 신체를 가지게 되면 이젠 여자로 성별을 전환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수술하는 게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수술 필요 없다, 근데 남자가 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여자가 남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심리 감정이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반인권적이고 차별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셀프 선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남자 몸 이대로 여자가 되려면은 등록만 하면 되고, 또 1년 있다가 다시 남자가 복귀로 하고 싶으면 다시 등록하면 돼요. 셀프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 몸 이대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셀프 등록해가지고
성별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항의하거나 여성들은 수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게 반인권적이 되고 증오 범죄가 되고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무슨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셀프 등록해서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2023년 10월 15일 기사인데 스코틀랜드 낙태법 집에서 기도하는 행위 범죄와 우려. 자기 집에서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형사처벌 될 수 있대요. 믿을 수 없는데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UK High Court opposes ban on prayer inside abortion buffer zone. 영국 고등법원에서 낙태 검열 구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축구장만한 구역에서 묵상 기도하는 것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한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근데 이게 기사예요. 왜 그런지 나중에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2024년 10월 20일 날 기사인데 교육감 선거가 최근에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는 교육감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 선출된 지 4일 만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이제 금지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보수 교육감이었고 왼쪽이 이제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는 교육감인데, 이 사람의 그 정책을 보면은 이 뭐 교육의 자주성 부정하고 독립사학 자율성 부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의 그 성경적 가치관대로 가리키는 걸 부정한다는 것이죠. 뭐 학생인권 조례 수정 불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인권 조례를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게 힘들게 폐기가 됐거든요. 다른 데는 계속 시행되지만 그것도 제가 그걸 발의했던 김혜영 의원이라고 같이 회의하면서 법률 의견서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폐기를 시켰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포괄적 성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렇게 최근에 진행이 됐잖아요, 교육감에.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전문가로 나가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제 처음에는 좀 되게 차분하게 했다가 나중에 내려오라 그래서 막 버버벅 되면서 했지만 그래도 좀 요약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1번 좀 틀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는 2020년도의 문재인 정부의 지침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가 그래서 됐습니다, 교육감님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성교육의 폐해와 문제, 국제적인 상황,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쓰신 저자 김용준 변호사님을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예. 네,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책을 집필하시게 되셨습니까? 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와 사회적 성배를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인권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기 때부터 동성애나 성전환 등 사회적 성배를 미화해서 노출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 효과는 언론 통제나 동성애 앱과 연계되면서 극대화됩니다. 그 뿌리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성별이나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해체합니다. 그 주요 방법은 아이들을 공략해서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는데
포괄적 성교육이 여기에 이용됩니다. 네, 변호사님, 네네. 지금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의 가이드에 대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기류는 어떻습니까? 아까 존중하셔야 된다고 우리 정 교육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처음에 포괄적 성교육이 시작할 때랑 그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그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가시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포괄적 성교육으로 인해서 폭증하는지, 예컨대 미국은 2021년도 기준 통계를 보면은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자기가 성소수자 LGB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권 교육에 노출된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세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인과 고등학생 그 차이는 4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이 정신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신체적 질환에서 그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가시화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사회적 차별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네덜란드에서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은 5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그 LGBT의 정신질환이 장기적으로 전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 사회적 성별을 이렇게 가리켜서 폭증을 시키고 그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통계만이 나올 뿐입니다. 네, 변호사님 추가로 질문드리면 지금 국내의 상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사례들을 보고 계십니까? 책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작용들이 외국에서는 이제는 많이 가시화되고 통계를 이렇게 가시화되는데, 외국에서는 또 그 예컨대 뭐 동성애에 의해서 그 주요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 이 질병청 같은 데에서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그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권보도준칙이 2011년도부터 제정되면서 주요 언론에서 이 사회적 성별에 의해서 나오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전혀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 그런 글들이 있으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언론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이것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이 그나마 이제 집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이제 혐오 표현으로 이제 그것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례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학문, 대학, 언론,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도 이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광장에서 하면 아이들한테 노출돼서 되게 걱정한다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혐오 표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7명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성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혐오 표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치계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상원 교수라고 총신대학교에서 그 동성애와 에이즈가 어떻게 취약한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 시간 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는 에이즈가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 성교육을 보면은 아까 전에 김문수 네네,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폭력 부분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네, 정리해 주시죠. 성폭력 네, 부분은 질의 시간입니다. 성범죄 부분은 10배 이상 10년 동안 증가했다는 게 2023년 서울 경찰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학생인권 조례에서 특정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포괄성으로 인해서 그 포괄성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아이들은 이것들을 어릴 때부터 미워해서 노출이지만은 자기들이 인생을 변호사님, 정리를 좀 결정할 수 있는 해주세요. 그 정보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공을 받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디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시민들이 이것들을 알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변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참 얘기해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10월 27일 날 그렇게 110만 명이 현장에 모이고 온라인까지 200만 명이 모여도 이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왜? 조금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언론부터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장악이 됐거든요. 곧 그거는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여기 2024년 10월 16일 날 교과 그 기사를 보면 학부모 시민단체들 동성애 조작 및 가족 해체 내용 지적했다. 이 성혁명 교과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과서 자체 내에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일부 일처제 가족제들을 해쳐야 하는 내용들이 이미 주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월 23일 날 기사에서는 미국 미대학생 동성애 인정 안 해 수업에서 쫓겨났다.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야.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뭐 최근에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인데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듣기 싫다고 하면 이 징계를 내리고 꾸짖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에 대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이르려고 하는데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 사진 삭제하고 돌려줬습니다. 실제 사례들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진행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동성애 수준이지만 그 다음에 성전환 수준을 가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폐해가 큽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는 이 왼쪽에 계신 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젠 김성애 의원이 청문회 때 이 보수 기독교를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탈레반주의자가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도화가 돼요. 영국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성별이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로 된 것을 믿어도 된다. 사회적 성별 믿지 않고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근데 존중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해고당하는 건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극단주의자 프레임을 쓰고 테러리스트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가치관대로 믿으면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는 점점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저랑 같이 또 차별금지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맞서시는 분이신데요. 이 페이스북 계정이 다 이렇게 삭제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분이 워낙 앞장서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럴 염려 없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힉스라는 학부모가 있는데,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 성전환 교육을 받잖아요. 너 여잔데 너 남자일 수도 있어, 여자일 수도 있고 단정하지 마.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수년간 받아요. 그러면 그 폐해가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가 어떻게 해요? 내 아이한테 그런 교육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기사를 올렸고, 이거에 대해서 청원하는 그런 글이 있기에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 패친 200명에게만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패친이 한 명 있네요. 신고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그 학부모는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했고요. 5년 동안 지금 소송 중입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이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논란이 됐었던 게 여성 복싱이죠. 거기서 XY 염색체 가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이 2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다 금메달 땄어요. 한 명은 뭐 46초 만에 딱 치니까 4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노력했던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권을 했죠. 자, 여기서는 뭐 기사에서는 뭐 이 사람이 타고 뭐 여자로 뭐 살아왔고 그래서 뭐 문제 없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직접 진료했던 의사가 이 사람 고환도 있고 자궁 없다, 남자다. 자, 이게 생물학적 성별, 양성평등 아래서는 불평등하죠. 4년 동안 죽어라고 준비했던 사람이 그 생물학적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한 대 맞고 기권하고 포기하게 되고, 근데 성평등 아래서는 이게 평등입니다. 왜? 양성평등은 신체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구별하게 돼요. 근데 성평등은 그 성별이 그 마음에 따라서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성별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바꿀 수 있으니까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나 여성이다 셀프 선언하고 나가는 것을 막는 게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성평등, 성평등 똑같은 건 줄 알잖아요. 양성평등 개념을 해체시키는 개념이에요, 성평등은. 그리고 지금 고양시 의회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고양시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논의하지만은 주민들이 또 직접 고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목소리를 낼 때 큰 힘이 발휘될 수가 있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단지 사회체제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경을 불법화하는 그러한 단계를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 개념을 잘 알겠지만 그냥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인권교육은, 이 포괄적 성교육은 그냥 세계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3살부터 5살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을, 즉 동성애나 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과 그 폐해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교사나 부모들은 아동 학대 프레임을 쓰고 사회적으로 매당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정치적 아젠다가 아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 폐해가 큰데 이것들을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을 하지 않아요. 교정하지 않는 대신 이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지 못하게, 논의하지 못하게, 토론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이와 비슷한 이미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이 무슨 정치적 아젠다를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상적 뿌리를 이제 거슬러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있어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해서 사회적 성별로 이것을 전환시키는,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육체에 따라서 성별을 나누는 것이 이제 혐오 개념이 돼요. 양성평등이 혐오 개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성별,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바꾸는 그 사회로 바뀌면서 그거에 따른 모든 제도가 바뀌게 돼요. 즉 성평등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면을 보면은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해체하는 그 전략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 그 사상적 뿌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 사상적 뿌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는 아시죠? 그게 그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공산주의로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그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이제 체제를 전복하는 그 전략이 세워졌어요. 그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리고 문화 막시즘은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악당하기 굉장히 절벽을 몰려 있고 고양시에서도 그래서 성평등을 이렇게 바꾸려는 그 정책의 그 일환인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가장 그 주요 전략이,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공략하고 언론부터 공략을 해요. 왜?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을 확산을 시켜야지 이 사회가 변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언론을 장악해야지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교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부터는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인권교육,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는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주류 언론에서 이 성소수자 인권과 뭐 사회 병리적 현상, 뭐 예컨대 동성애나 에이즈나 뭐 자살 충동률이나 아니면은 뭐 동성애 성매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여러분들 지금 TV 키면은 그냥 공영방송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보면은 이 동성애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엄청 미화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위험성 알리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죠. 인권 보도 준칙에서 그래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것들을 미화해서 노출당하고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교사들은 파면당하거나 굉장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여러분 교권 붕괴가 그냥 일어나는 거 줄 압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부모예요. 그 다음 단계는 부모예요. 그건 외국에서 그냥 다 보면은 그 사상적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회를 조용히 장악해 가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도 장악해 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장악됐는데, 그래서 헌법적 가치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판결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최근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동성 커플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현행법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또 대법원에서 그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소수 의견이 이거는 실질적 입법 행위다. 즉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사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 상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사법부 자체 내에서 나오는 비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층부가 다 장악해가면서 그렇게 사회체제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무섭냐? 그냥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십 가지가 시행되고 있어요.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해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별을 사회적 성별로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모든 법제를 바뀌게 메커니즘을 만든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여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공권력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은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혐오하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권력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을 탄압하는 사회로 바뀌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통 아이들을 공략해서 이제 장악해 가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모든 공권력이 거기에 복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참 대항하기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기독교가 탄압됩니다. 노골적으로. 자, 여기 문화 막시즘을 이렇게 체계화한 이론가 중에서 한 명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혁명.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복하는 것처럼 이 시끄러운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조용히 사회를 장악해가는 혁명입니다. 왜? 사회 체제와 그 가치관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수십 년 전에 썼었던 전략들이 그냥 오늘날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일단 빨간 글씨를 좀 보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를 해체한다.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언론을 조종한다. 자, 이게 거의 100년,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전략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조용한 혁명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990년도에 발간된 또 전략인데, 여기 동성애 대의 명분을 사회 정의 또는 법 원리와 연계시켜라. 법 원리가 뭐예요? 인권, 평등.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전략이 세워진 다음에 1990년도부터 동성애가 타고났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논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대서특필되고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서구 유럽에서.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동성애가 타고났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증명이 돼요. 근데 이것을 이미 논의하고 지적하고 얘기하는 게 반인권적이 되고 차별이 되고 증오범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실체를 얘기하지 못한 채, 성전환의 실체를 얘기하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입돼서 그 폐해가 나타나면은 입을 다 막는 거죠.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은 한국을 보면, 아까 전에 그 시간상 다 자세히는 얘기 못하겠지만 이미 뭐 신학대학교 총신대에서 이성환 교수라고
거기서 의학 교과서대로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하더라도 해임이 됩니다. 그것도 성희롱 프레임을 했는데 그 다 거짓인 게 소송을 다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교수나 의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파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사회는 안 들어요.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 동성애는 죄다. 안 들어요.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0대 때 에이즈 진단받는 아이들은 다 10대 때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에이즈 진단이 7년에서 10년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발현되는 게. 근데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 아이들 그 삶이 파괴되는데, 그리고 동성애 10대 때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에이즈에 걸리는 이유가 10명 중에 9명은 동성애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를 보면은 70%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주요 감염병 경로라는 걸 몰라요. 왜? 학교에서 이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미화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지금 정말 아이들을 위하면 얘기를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유치원 교사 2명이 초등학생 5학년 아이들 한 10명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동영상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아무런 제한도 없었고 그 조회수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게 다 CCTV로 녹화돼서 아무런 애들이 놀라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사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확정됐고요. 자격 박탈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교수, 총신대 교수가 이렇게 해고되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지켜주려고 얘기를 한 교사들이 이렇게 파면되는데, 교권이 붕괴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속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 지금 엄청 아이들을 사회적 성별에 확산시키고 세뇌시키고 주입하고 그래서 사회체제를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정치계도 아까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했던 것대로 거기서 정치 개수로 얘기를 못해요. 언론도 다 장악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주류 언론, 2023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 있는 글들도 삭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작은 목소리 역할을 하던 게 이제 기독교 언론인데,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토론회했다고 징계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에서 1심에서 진 다음에 제가 이제 책에 쓴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했는데 하여튼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이 발의됐는데 집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혐오 표현이 된대요. 10월 27일 날 우리 예배 드렸던 것도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됐다면 혐오 표현입니다. 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사법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이제 보수에서 이렇게 뽑은 대법원장인데, 이제 옛날 논문을 보면은 사회적 성별을 지지하는 그러한 논문들이 있다는 기사고요. 그 전에 이제는 진보에서 찍었던 김명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법원의 모든 요직들을 우리 법학회나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그 학회의 법관들을 다 요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일반 법관들은 이 학회 사람들만 했다고 굉장히 뉴스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고, 그래서 헌법적 가치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성소수자 인권보다 아래입니다.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 성소수자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는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공감대가 시민들과 형성된 사회에서는 이것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헌법적 가치로는 이것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거 다 뭐 이 그 대법원 그 판결들 했었던 기사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에도 이걸 동성 커플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인 민변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을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만큼 강력한가 한번 사례를 하나 들면은 2021년도 그 성인지 예산 제도가 발표됐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옛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도 얘기했었다가 이슈가 됐었던 건데, 이 성인지 예산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1년 동안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고하고 실현하는 정책에 돈을 얼마나 썼냐 집계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2021년도 기준 1년 동안 34조 원이 집계됐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루에 우리들의 혈세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1,000억 원이 투입돼서 정책에 성평등을 집어넣고 공무원들 교육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을 없애고 그런 정책, 그런 예산을 갖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별도예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이 강력하게 또 변화하냐? 거기서도 아까 전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었지만, 이 교목이 얘기하면 이제 테러리스트 그런 분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당연히 거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서 뭐 이제 뭐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뭐 젠더를 양립할 수 없는 질문을 해서 성경적 양심대로 얘기를 하면은 형사 절차로 끌려갑니다. 그런 사례들이, 실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 책에 믿기 어렵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 보드나리우 부부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부터 그 사회적 성별을 가리키고 발달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뭐냐? 가정에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가르치면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신고를 해요, 아동복지기관에. 이 아이들 성장의 발달에 방해되는 게 있다, 그 가정교육 문제 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아동복지기관이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4명을 학교에서 데리고 가고 3개월 된 아이는 집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박탈하고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송이 7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 분노해가지고 비난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비난론을 못 이겨 소송을 포기하고 아이들 돌려줬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언론에 안 나타났다면은 양육권 빼앗겼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대로 가르칠 수 없는 사회로 바뀌게 돼요. 자, 자녀를 지키려면 이젠 감옥도 각오해야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후글랜드라는 아빠가 있었는데 14살 딸이 있어요. 이제는 사회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환을 이제 적극적으로 가리키게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너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수년간 그게 누적이 된 다음에 이제 사춘기쯤 됐을 때
예컨대 부모가 이혼을 했다, 아니면 어렸을 때 성적 트라우마가 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 아이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이렇게 불행한 거는 성별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이것만 바꾸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 학교 교육과 병원 의학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 차단제를 어릴 때부터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14살 아이가 있는데, 이제 법 제도적으로 병원에서 부모 동의 없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진단을 하면은 사춘기 차단제를 부모 동의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때 반대하면은 양육권이 박탈되고 위탁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아이가 거기서 사춘기 차단제를 맞는데요. 사춘기 차단제를 일단 맞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통설은 뭐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아이들도 가만 놔두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원상 복귀해요. 근데 사회적 시스템으로 사춘기 차단제를 뭐 14살, 어떤 데는 10살 그런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냐? 자살률이 20배 높아집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회를 전환시키는 거고요. 그 사회 전환시키는 그 궁극적 이면을 가보면 성경을 불법화하는 그 전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검열구역 안에서 그 낙태 시술소 반경 150m 해가지고 축구장만한 검열구역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낙태하려는 임산부 중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강압에 의해서 이 낙태를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너 경제적 기독교 단체나 자선 단체에서 그 낙태하지 말아라, 경제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진단지를 줍니다. 그 전단지를 주는 행위 자체, 말하는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낙태시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아빠가 가서 거기서 조용히 그 낙태시술사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누가 신고를 해요. 그럼 신고를 하면 경찰이 띠용띠용 하면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무슨 기도하고 있었느냐? 그 아빠는 순진하게 내가 20년 전 죽은 내 아이를 위해서 낙태를 죽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됐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낙태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환이나 다른 것들로 확장이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제한하게 됩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혐오 단어입니다. 여권이 부모 1, 부모 2로 바뀌고 있어요. 이 문화 막시즘에서 버란트 러셀이라는 이론가가 있는데, 보면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눈이 검다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세뇌할 수 있다. 어릴 때 너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세뇌됩니다. 우리한테는 우습게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세뇌됩니다. 교육에서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서 가정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만 10살 이전에 주입을 시작해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3살부터 5살부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을 미화해서 노출하는 거고요. 가정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세뇌당하면 이제 반대 성의 옷을 입고 반대 화장실 가고 뭐 이름도 바꿔주고 하는데 부모한테는 절대 안 알립니다. 그리고 수년간 이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반대 성별로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는 그 반대하면 아동학대 프레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결과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고등학생들은 4명 중에 1명이 자기가 성전환 또는 동성애자, 대부분 양성애자예요. 후천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성평등법이 시행된 지 8년 동안 44배가 성전환 하겠다는 아이들이 늘었는데 4살에서 6살 아이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가 포용력이 생겨서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노르웨이에서는
50년 동안 정부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그런 자살 충동이나 그런 20배 높은 그런 자살률들이 전혀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아이들을 폭증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걸 말하지 못하도록 해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말을 못하게 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전환이나 이 동성애가 과연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도 이제 제 책에서 여러 가지 뭐 예의대 논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돼 있으니까 또 사례들도 그것들로 아주 자세하게 검증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일반 시민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공감, 그 키는 뭐냐?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누가 얻느냐예요. 근데 저쪽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진영은 이미 언론을 장악했고요, 교육을 장악했고요, 굉장히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뭐 책을 보더라도 제 책도 이제 10월 27일 날 근처에는 뭐 한 달 넘게 정치 사회계 베스트 5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전체. 근데 가판대에 절대 안 올려줍니다. 근데 저기 뭐 예컨대 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책들, 가족학번은 남자 며느리 인정 안 하는 가족제도는 반인권적이다, 해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권으로 포장돼서 그렇게 세뇌를 당합니다. 저쪽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거짓된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우리 진영에서는 진실된 사실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전하지 못해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키인데, 그 키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 공감대입니다. 페루에서는 150만 명이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Don't mess with my kids, 내 애를 건들지 마 하는 구호 아래 인권교육을 퇴출시켰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면은, 이런 것들을 알려서 얻는다면은 이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젠더 이데올로기는 골리앗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있을까 합니다.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존재라고 모욕을 합니다. 성경을 불법화시키는 그러한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어떤 타임이냐?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너 금신상 앞에 절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리도 나중에 복음 전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타협된 신앙생활을 할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래? 우리 아이들이 희생하는 거에 입 닫고 있을래? 매장당할래? 그런 사회를 맡게 됩니다. 금심상이 지어지면 그 앞에서 풀물불 들어가야 되냐, 우리 성경적 가치관대로 믿음을 가지느냐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금신상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목소리를 내면은 뭐 반인권적이다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듣겠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그 정도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 골든 타임 안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서는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내야 됩니다. 그냥 동성애가 죄다 얘기하면은 안 듣습니다. 그들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들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뱀처럼 지혜롭게 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트이는 그 물맷돌을 던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로 이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1권을 만든 것이고, 여기는 기독교적 색채를 다 뺐습니다. 2권에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탄압되는지 자세하게 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진영에서도 그냥 기독교적 비둘기처럼 순결한 목소리만 내서는 안 돼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많은 다윗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5,000명을 먹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첫 믿음의 발걸음들,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